메마른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새벽이었다. 박서연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곁에 온기를 나누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넓게만 느껴지는 침대 한쪽의 냉기는 세월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탁자 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뻣뻣한 허리를 두드렸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남편마저 곁을 떠나자 그녀의 세상은 급격히 빛을 잃었다. 아들, 딸은 제각각 가정을 꾸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서울 근교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적막함이 온 집안을 감쌀 때면 서연은 종종 숨이 막히는 듯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었다. 은퇴한 동료 교사들과 가끔 안부를 주고받거나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였지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가입했던 온라인 신앙송 동호회 게시판에서 이로운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다. 해외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한다는 그는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의 글에는 서연이 평생 가르쳐온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이로운으로부터 정중한 친구 요청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서연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글에서 따뜻한 위안을 얻곤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정중한 메시지에 서연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그는 자신을 40대 초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연의 과거 교직 생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때로는 학생처럼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태도에 서연은 잊고 지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꼈다. 이로운과의 대화는 서연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가끔은 짧은 국제 전화로 위장한 인터넷 전화를 걸어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하루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고 서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는 서연의 지적인 면을 끊임없이 칭찬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운입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도 선생님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서연은 수십 년은 젊어진 듯 가슴이 뛰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 어느덧 서연은 이로운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가로서의 면모, 낯선 문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고뇌까지.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함께 안타까워했다. 이로운은 서연에게 마치 아들과도 같았고 때로는 다정한 연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Current Characters 3회 88, Total Characters 3회 88. 한 달쯤 지났을까 이로운은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현지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해외에서의 절차가 복잡하여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같은 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액이라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일이 해결되는 대로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물며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태도를 떠올리자 마음이 약해졌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서연은 결국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마치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돕는 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을 찾아 아껴두었던 비상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이로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이로운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인사에 서연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어쩌나. 그날 이후 이로운은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서연을 대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달콤해졌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들도 늘어놓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서연을 찾아뵙고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겠다고 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 다시 샘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이로운의 금전 요구는 더욱 대담해지고 빈번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자금이 묶여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서연은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미 300만 원이란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간 이상 여기서 멈추면 그 돈마저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 후로도 현지 직원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려는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급행료가 부족하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위한 로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등 온갖 그럴듯한 이유들이 이어졌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였던 것이 나중에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박서연은 그때마다 이로운의 간절한 호소와 눈물,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는 약속에 넘어가 돈을 붙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수십 년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로운은 박서연에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족쇄를 채웠다. 선생님과 저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이 사업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외부의 질투나 방해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자존심과 비밀을 공유한다는 특별한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서연은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오직 이로운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는 이로운을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다. 유일하게 박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것은 오랜 친구 김영희였다. 영희는 박서연보다 활달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가끔 만나 차를 마시거나 안부를 전하는 사이였다. 어느 날 영희는 박서연의 어두워진 안색과 평소와 다른 불안정한 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말이 아니야.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박서연은 당황하며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댔지만 영희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영희는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너 누구한테 돈이라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근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를 보았는데 박서연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여 걱정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버럭 화를 냈다. 김영희,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든 그건 내 사정이야.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속물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던 서연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영희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특히 온라인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니? 내 평생 모은 돈을 왜 그런 실체도 없는 사람한테. 서연은 영희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영희의 말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정말 내가 속고 있는 걸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로운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떠올리며 의심의 불씨를 키웠다. 그가 보내준 사업 관련 서류들은 어딘가 조잡해 보였고 전화통화 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은 그가 말한 고급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도착하는 이로운의 다정한 메시지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그녀의 의심은 또다시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나에게 진심이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야. 이미 너무 많은 돈과 감정을 투자해버린 서연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로운의 요구는 이제 박서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의 통장에는 거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운은 그런 그녀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지막으로 당신의 전폭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 계약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금이 아주 조금 부족하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며 또다시 돈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액수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다. 서연은 절망했다.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그녀는 이로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선생님,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잠시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 어떤 이자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 곁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담겨 있는 듯했다.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일한 안식처. 그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에 서연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고 이로운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밤새도록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쪽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둬야 해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를 믿어보자라는 감성의 속삭임이 그녀를 유혹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이로운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강을 건너버렸다는 체념과 함께 어쩌면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은행 직원은 고령의 여성이 혼자 와서 그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자녀분들과는 상의하셨습니까? 요즘 워낙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려는 건 아니시죠?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둘러댔다. 대출 승인이 나고 그녀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었다. 이제 이 돈을 이로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은행 ATM기 앞에 서서 송금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잠시 숨을 골랐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잠시 창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때 은행 직원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제작된 안내 플릿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이런 유형의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서연은 무심코 팸플릿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어느 한 부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로맨스 스캠 주요 수법 및 피해 사례. 그곳에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감성적인 접근으로 신뢰 형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연출, 반복적인 금전 요구, 비밀 유지 강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하는 수법까지. 이로우니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그곳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왔다. 이로운의 다정한 목소리, 그의 눈물 어린 호소,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평생을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거야. 그녀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송금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수화기 너머로 영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만 터뜨렸다. 김영희는 한달음에 은행으로 달려왔다.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을 부축하여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기꾼에게 농락당했던 모든 과정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로운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송금했던 계좌번호와 금액, 그가 보내왔던 가짜 서류들까지. 젊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사건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예상이 담겨 있는 듯했다. 역시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이로우는 이미 온라인상의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뒤였고 그가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계좌는 모두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었다. 해외 IP를 통해 활동했기 때문에 신원 파악조차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피해의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도.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것은 김영희였다. 영희는 매일같이 서연의 집을 찾아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이며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다. 그리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의 아들과 딸도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합니다. 평소 서먹했던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영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안내장을 가져왔다. 서연아, 너도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떠니?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영희는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넌 피해자일 뿐이야. 내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은 결국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지관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지관 측에서는 그녀의 용기에 감사하며 다음 달 강좌에 증언자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연 당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 앞에 섰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에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얼마 전 로맨스 스캠이라는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기꾼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어떤 말에 속아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사기임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연을 듣는 노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기도 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과 거짓된 친절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외로움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격려이자 그녀의 아픔에 대한 위로였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비록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이로운의 그림자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김영희와는 예전보다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들은 이전보다 자주 서연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연은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어느 봄날 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열린 원예 교실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다. 앙상했던 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듯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과 연대 그리고 희망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그 희망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연의 삶은 그날 이후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듯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금융사기 예방 강연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지역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고 다른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스스로에게도 일종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기꺼이 강단에 섰다. 강연을 거듭할수록 서연의 말은 더욱 단단해졌고 표정에는 과거의 수치심 대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수법, 온라인 환경의 취약점,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했다. 평생 교사로 살아왔던 그녀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강연은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몇몇은 강연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와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이 서연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삶의 의미가 되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건 이후 철이 든 아들과 딸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서연의 집을 찾았고 주말에는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그들은 서연이 혼자 있을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 문제까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며 지난날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텅 비었던 그녀의 집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친구 김영희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영희는 서연의 가장 드는 지원군이자 동반자였다. 그녀는 서연의 강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응원을 보냈고 때로는 함께 자료를 준비하며 예방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영희는 서연에게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줘서 정말 고맙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며 진심으로 격려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문득문득 이로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거나 그에게 송금했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그럴 때면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괜찮아, 박서연. 너는 이제 예전의 네가 아니야. 너는 강해졌어. 어느 날 서연은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를 담당했던 젊은 형사였다. 그는 최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규모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로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사기꾼의 단서가 일부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형사는 곧이어 덧붙였다. 어머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신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여 처벌하고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닉 Total characters, 2대7펜-8. 서연은 형사의 말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로운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싶지 않았다. 그를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주 후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안타깝게도 이로운으로 추정되었던 인물은 박서연을 사기꾼과 다른 인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국제 사기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꼬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서연은 잠시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계속했고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슬픔의 그늘 대신 잔잔한 평화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때때로 떠오르는 과거의 악몽이 존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서연은 75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날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김영희를 비롯한 몇몇 지인들로 북적였다. 손주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축하 카드와 합장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비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그리고 제 남은 삶이 작은 빛이라도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생일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연은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소망에 응답하듯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차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문득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건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타인의 아픔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이제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 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 박서연이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지키는 박서연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박서연이었다.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복지관에서 온 문자였다. 다음 주 강연 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잔잔한 평화와 내일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었다. 비록 그 빛이 미약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믿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서연은 꾸준히 강연 활동을 이어갔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때로는 지역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응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하는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어느덧 서연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강연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자신의 경험과 예방법을 공유하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 그녀의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는 선생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은 감사의 인사도 적지 않았다. 김영희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때로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다. 자식들과 손주들 역시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서연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을 알게 되었다. 그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었고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에게 출연을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사했지만 감독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이 다큐멘터리가 더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 촬영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연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꺼내놓아야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개인적인 슬픔과 분노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층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예방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서연의 용기 있는 고백은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서연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80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강연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기는 힘에 부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이어갔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상담 코너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건넸으며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며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멀리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녀가 걸어온 삶의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자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로운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아득한 과거의 한 페이지, 그리고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킨 하나의 시련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그림자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빛바랜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죠?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그래도 나 꽤 괜찮게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더 많이 묻어났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영희였다. 그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서연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서연아, 나왔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랑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서연은 활짝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어서 와, 영희야. 마침 나도 좀 걷고 싶었는데 잘 됐다. 두 노인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는 낙엽이 카펫처럼 깔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그 상처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발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안을 전해주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 세상의 모든 박서연들이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는 날을 꿈꾸며 그녀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